아이를 낳고 나면 세상이 아름답다는데 나에게 육아는 긴 겨울의 시작이었다. 사업을 하시는 친정 부모님과 연로하신 시부모님은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환경을 당연하다 여겨왔다. 성장 과정에서 그래왔듯이 내게 주어진 과업은 모두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워킹맘의 삶도 기꺼이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친정엄마에게 맡기지 않겠다 당당히 말했고 다른 준비 없이 자금 계획만 세우며 육아휴직 기간을 대비했다. 그거면 될 줄 알았다. 육아휴직 동안 박사과정을 졸업해야 하는 신랑을 뒷바라지해야 하고 아이를 먹이고 재우면서 생활비가 필요하므로 아이를 갖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돈을 열심히 모았다. 임신 중에 오히려 쓸 돈이 많고 예정보다 2주 먼저 출산휴가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리 불안하지 않았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돈이라 생각했기에 돈만 잘 마련되어 있으면 나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 출산 후 급격한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다 보니 정작 내 자신은 돌볼 여력이 없었다. 산후조리원에서 생긴 얼굴의 여드름을 방치했다가 왼쪽 얼굴의 반을 덮을 정도로 염증이 번져서 하루 종일 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일이 생겼다. 괴로워도 피부과 약은 독하니까 약을 먹으면 모유 수유를 못한다는 생각에 계속 참았다. 하루에 휴지 한 통을 다 써버린 그날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너무 심하다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권유에 결국 피부과를 다녀왔고 그제서야 약을 먹었다. 피부과 약을 먹은 몸으로 수유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젖을 짜서 버리면서도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이어졌다. 피부과 약을 2주간 먹고 염증이 나으면 다시 모유 수유를 해야지.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내게 이미 젖병에 길들여져서 젖을 물지 않는 아이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수유를 잠시 중단했던 미안함과 다시 모유 수유를 이어가야 한다는 집착은 결국 모유를 유축해 젖병에 담아서라도 아이에게 먹이려는 의지로 번졌다. 2~3시간 간격으로 잠에서 깨는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뜸뜸이 유축해서 얼렸던 모유를 데우고 젖병에 넣어 먹이고 다시 젖병을 씻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 나의 잠자는 시간은 계속 줄어갔다. 그렇게 3달을 더 견디느라 컨디션은 나날이 나빠졌고 내 삶은 계속 피폐해졌다. 육아의 힘듦과 아이가 주는 행복감은 한겨울의 사만사원 같았다. 내내 시리고 춥다가도 아이의 미소를 보고 나면 어느새 힘든 마음이 사르르 녹아 같이 웃게 되고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움직이게 했다. 아프고 피곤했지만 엄마라면 이 정도 고통쯤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참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견디다 보면 적응할 수 있겠지 라고만 생각했다. 잠이 모자랄수록 점점 날카로워지고 지쳐가는 나에게 신랑은 모유 수유를 그만두고 분유를 먹이자고 했다. 나는 모르는 소리 말라며 누가 분유 수유를 하냐며 모유 수유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다. 집착이 길어질수록 수면은 점점 더 부족해졌고 나의 체력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소주에 회를 먹고 싶어하는 남편에게 쿨한 척 그러라고 허락해 주었다가 주량껏 술을 마시는 모습에 화가 나 결국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다. 그거 다 마시면 나 혼자 새벽에 어떡하라고. 쿨한 척은 다 해놓고 이제와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친 것 같았다. 그런 내 모습을 본 신랑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술상을 접고 나를 재워줬다. 그날의 계기로 난 모유 수유를 멈추고 분유 수유를 결심했다. 그때 나에게 분유 수유해도 아이는 잘 자란다고 누군가 한마디만 해줬어도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임신한 친구들에게 모유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해준다. 모유가 잘 나오고 수월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리하지 말라고. 분유를 먹여도 아이는 잘만 큰다고 임신한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 그 뒤로 육아가 수월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커갈수록 내 삶에도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미션이 생겨났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생각하고 알아보며 판단하려다 보니 누군가와 상의할 여력이 없었다. 혼자 알아보고 해나가는 것이 억울했지만 누구에게도 틈을 주지 않으며 점점 더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곁에 있는 남편이 같이 하자고 외치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고 그것에 대한 지적이 듣고 싶지 않아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다. 힘들다고 하면 왠지 지는 것 같았고 더 이상은 지고 싶지 않아서 버티고 또 버텼다. 마음의 여유가 소진된 채로 회사에 복직했다. 워킹맘으로서 회사 생활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다. 복직한 날 13년간 일했던 팀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지원 부서를 옮겨야 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그런 선택을 했냐는 걱정과 염려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참았다. 육아로 바닥난 체력은 새로운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다. 신랑은 늦게 퇴근하는 대신 출근을 늦게 했기에 아이를 등원시켰고 퇴근하고 아이 하원을 도맡았다. 퇴근하고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할 형편이 안 되었기에 칼퇴근이 필수였다. 매일 도망치듯 퇴근해서 어린이집에서 우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나날이 이어졌다. 아이를 재우고 일어나서 일하고 싶었지만 같이 잠들기 일쑤였다. 그렇게 일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나의 최선인 시절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스스로에게 일도 못하고 육아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들어왔듯 둘 다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데 나는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다. 완벽하지 않다는 자책감이 심해져서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6개월간 상담을 받으면서 전 팀장에게서 받았던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단위로 일을 쪼개서 해내며 효능감을 채워갔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책감이 점점 줄어들어 상담을 종료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 우리 팀 대부분의 사람이 권고사직 대상자였다. 내 이름은 없었지만 당시 팀장이 나를 따로 불러서 너도 대상자였는데 자기가 건져주었다는 말을 했다. 그 팀장은 내게 공치사를 듣고 싶었던 걸까?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가 고맙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가혹했다. 차라리 내보내지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삶을 준비했을 텐데 왜 나를 살아남게 해서 이 지옥을 겪게 하는 것인지 나에게서 가능성을 보고 남긴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더 비참하고 원망스러웠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들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벌을 받는 것 같았다. 그런 감정은 바뀐 팀장과 만나면서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내가 해왔던 일들을 전부 지적하며 화를 냈고 내가 해온 일들이 냄비 속에서 서서히 구워지는 개구리라고 했다. 그 말의 충격으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던 내게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언제 맞출 수 있냐며 닥달을 했다. 점점 숨통이 쥐어드는 것 같았다. 그녀의 지적이 아팠던 이유는 사실 내가 나 역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였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나를 압박했고 삶에 대한 후회와 미련만 깊게 남겼다. 커다란 불안에 압도된 나는 수시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증상이 이어졌고 회사에서 무기력한 날이 늘어만 갔다. 일에 아무리 집중하려 해도 눈물만 흘렀다. 사무실에서 울 수가 없어서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자리에 앉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런 상태로 하루 종일 멍하게 있다가 퇴근해서 아이를 만나면 아이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저녁을 먹이고 아이를 바라보는데도 눈물이 났다. 놀란 아이가 엄마 하고 안겨 우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일도 못하고 육아도 못하는 멍청이라는 프레임이 현실이 된 것 같았다. 아이와 가족을 생각하면 그대로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나를 돌보기 위한 일들을 다시 시작했다. 하고 싶었던 활동, 글쓰기와 운동을 하면서 회사 밖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일을 해왔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나니 아이를 바라볼 때 조금 여유가 생겼고 아이와 남편 사이에서 벌어지던 갈등도 한 발 뒤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우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나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엽게 느껴졌다.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니 아이가 자라느라 보이는 여러 행동도 이해가 되고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주는 남편의 모습도 다시 보였다.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손을 잡아주며 너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주는 친구들과 회사 밖에서 만났지만 나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이들이 있어 이 시기를 지날 수 있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격려의 말을 건네던 이들의 말을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점점 그 말을 믿고 싶어졌다. 여전히 상사와는 합이 맞지 않아서 나에 대한 마음을 열심히 채우면 상사가 바닥에 구멍을 내고 다시 열심히 채우면 또 구멍 내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굳이 맞지 않는 사람과 계속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기에 여전히 출근하고 있다. 눈보라치는 세상 밖은 위험하니까 준비가 될 때까지 힘을 비축하는 시기로 회사 생활을 바라보자고 관점을 바꿨다. 싫어하는 사람과 지내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고 생각하니 회사 가는 것이 조금 나아졌다. 회사에서의 역할도 지금의 할 수 있는 일로 잘게 쪼개서 해내는 것이 나의 역할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방향을 맞춰가도록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역할의 한계선을 설정했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에너지를 아껴서 나를 채워 나가다 보면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 봄에 나는 더 환하게 웃고 싶다.